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선생님하고 함께 사회를 맡은 조성우라고 합니다. 네, 올해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심포지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변하는 시대, 소아정신과 의사의 시선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0년, 특히 요 근래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정에 이제 아이가 하나 혹은 둘 이렇게 되고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인 인구도 많아지고 양가 조부모님들, 삼촌, 이모들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이들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심포지움에서는 소아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 각 분야와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주고 계신 5분을 모셔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건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부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 후 2024년 2월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4대 이사장 및 간행위원회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북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며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10대 이사장,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근하 교수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 교수님이시며 현재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이사장이시며 총무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박준석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뵙고 깜짝 놀랐는데요. 현재 부천에 위치한 두드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학과 원장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은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희 정신건강의학과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저와 조성우 선생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개인적이면서도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드릴 예정일 텐데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포지움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변하는 시대 그리고 소아정신과, 두 번째로는 요즘 소아정신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진료실 내에서 대가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팁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OX 퀴즈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변하는 시대 그리고 소아정신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김북년 교수님과 방건호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의 진료 현장에 몸을 담으시면서 과거 20년 전과 현재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세월이 변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0년보다 좀 더 멀리 봐도 되죠. 이 소아정신과학회 40주년이라 그래서 40주년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턴 시작하던 해입니다. 39년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정신과를 하겠다 그랬더니 다시는 안 보시겠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정신과 지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 아버지가 듣고 잘 안 믿으시던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 30년쯤 전에 이제 정신과 군의관 마치고 소아정신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되게 무급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무급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20년 전쯤 가면 저희가 이제 ADHD라는 병을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요즘에는 뭐 소아정신과 그러면 그냥 ADHD, ADHD 하면 소아정신과 이렇게 돼서 뭐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들은 생각은 처음에 그 수련 받을 때 놀이 치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놀이 치료를 직접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변화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건호 쌤은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해서 소아정신과 전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해서 진료에서 느끼는 점들에서의 차이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구글링 다 해오시고요. 위키피디아는 기본적으로 다 보고 오시고 위키피디아에 나온
이 저널까지 리뷰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새로운 걸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게 요즘 또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옛날보다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사실 부모님들은 모두 다 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경제력의 한계, 모든 조건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요. 근데 그거를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본인이 만족하지는 못하세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십니다. 그 집 아이들은 그렇게 도움받고 있는데 난 이거밖에 못해줘요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도 아프고, 저는 사실 거꾸로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저는 20년 전과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 안 바뀐 점도 있습니다. 아버님들이 참 안 오세요, 제 외래로. 저는 아버님 뵙는 게 사실은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계신 분은 아버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결과가 나올 때는 꼭 부모님이 같이 오시도록 권하고, 그때 안 오시면 따로 날짜를 미리 정해 드릴 테니까 아버님께 꼭 월차를 쓰시거나 연차라도 쓰셔서 꼭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반 정도밖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드려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2001년도에 경상남도 진주의 경상대병원에서 전임 강사를 할 때랑 지금 서울의 2023년의 모습에 있어서 그거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또 아버님들 열심히 하신 아버님들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진료실에서 아버님 뵙는 게 아직도 좀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변화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귀여워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가 됐나? 솔직히 농담 아니고 제 친구들 중에 할아버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인드가 약간 제 마음속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들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예쁘고 귀엽다는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제 마음이 전달이 되는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아이가 귀여우면 솔직하게 귀엽다고 얘기하십시오. 거기서 귀엽다는 얘기하면 괜히 세명 깎인다 생각해서 얘기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꼭 하셔서 자폐증이란 병이 있거나 틱장애란 병이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란 병이 있지만 귀여워요, 진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손자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박준성 선생님하고 청근아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소아정신과 진료 예약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내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우울증이 정신과에 많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가설 하나와,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에 이렇게 애들을 보냈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속 더 보내주시는 성공 경험이 반복되는 거. 세 번째로는 그동안 학생정신건강보건에 대해서 소청 전문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오셨어요. 지난 10여 년간. 이 노력이 이제 조금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박준성 선생님은 이제 저와 보는 연령대가 좀 다르다 보니 이제 청소년 등 환자가 느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기들 학교 입학 전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아이 하나 낳거나 좀 늦게 쌍둥이를 이제 낳거나 이제 그래서 너무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카페 그런 데에다가 아이의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나이브하게 올리시고, 이제 평가를 거기서 받으시고, 거기서 어디 다녀왔다 좋았다 그런 이제 것들을 듣고, 그냥 예전 같으면은 어디 발달센터나 재활학과나 소아과를 가서 그냥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케어받던 부모님들이 아동 발달, 정신적인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에 대해서는 소아정신과를 가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이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소아정신과 의사를 정말 만나는 대기가 길어지게 된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그동안 4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소아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던 선배님들의 노고가 축적되어 온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어떤 사회적인 이런 출산율 저하와 아이 한두 명 낳아서 굉장히 잘 키워보고자 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의 과도한 걱정,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이 하나를 보고 정상 발달인데도 혹시는 소아정신과 문제, 그러면서 예전에는 문턱이 굉장히 높아서 막 캠페인하고 홍보 강좌해야 겨우겨우 한두 명 올까 말까 했던 환자들이 와서 정상인 거 확인받으러 소아정신과 문턱을 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반겨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마 또 질문이 나오겠지만 이제 저출산과 맞물려서 이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지는 이제 질문이 될 텐데, 사실 요즘 소아정신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부모님들의 어떤 그 욕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에 또 반대로 소아정신과가 너무 육아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한다. 혹은 소아정신과는 문제 있는 애들이나 가는 것이다. 보통의 육아는 부모 마음대로만 키우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이 소아정신과가 과도하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근화 교수님과 박은지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측면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소아정신과 의사라는 어떤 아이덴티티에 딜레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거나 결국은 질환을 이야기하다 보니 소아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애들은 결국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되게 드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신병리 안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하면 궤도를 조금이라도 긍정적 궤도로 수정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결국은 육아가 절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파퓰레이션은 어쨌든 디피컬트한 아이들이니까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70%에 해당하는 이지 차일드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우리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힘든 아이를 만났을 때,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리어스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미디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디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셔닝을 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모든 육아로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육아가 절대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식도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많이 오시니까 정말 이렇게 질환 위주로 진단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심플한 건데 이걸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제 이혼을 앞두고 아이가 별 문제가 없지만 아이의 마음도 알고 싶고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조언도 받고 싶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진단 코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가벼운 경우부터 아주 심한 경우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늘고 김웅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참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의견을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다 보면 이 아이한테 맞는 말이 있고 저희 한테는 안 맞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어머님한테 아니 옆집 아이 다르고 맘카페에서 본 그 아이 케이스랑 우리 아이 다르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보는 시각으로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아이의 모습 중에서 이 아이가 ADHD든 우울증이든 또는 자폐성 장애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특정한 것만 보고 모두를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현명한 우리 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근아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말, 이거는 순둥순둥 크는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말,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사실 저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 키울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모두 다 저는 한 분이라도 오가 나오면 그분께 질문을 그러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대답을 안 하시려고 약간 회피하시는 것 같긴 아니시죠? 합니다. 그럼 김붕영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자신이 없으시다고 X라고 들어주셨나요? 이건 좀 슬픈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제 욕심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거든요. 걔들한테 시간과 놀이를 줘야 돼요. 언제까지? 제 생각엔 걔네들 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한. 그래서 청소년기도 정말 자유롭게 여행도 좀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예술적 취향도 좀 기르고요. 문학적 소양도 좀 쌓고요. 이거 벌써 욕심이죠, 제가 벌써.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거 다 떠나서 하여튼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는 돼야,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다거나 학교를 안 다녀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그때까지는 주어지는 게 그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유니세프에서 나온 애뉴얼 리포트 보십시오. 전 세계의 행복 지수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그래서 제가 교과서로 키울 자신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타협을 하겠죠, 그 아이하고. 우리 5대5로 한번 해보자. 아빠 욕심, 엄마 욕심 5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5하고 나눠보자. 결국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소아정신과 주요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육아 정보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공유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아 전문가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육아 전문가인가에 대한 사실 정의도 조금 분분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이 육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거를 선별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청근환 교수님, 김붕영 교수님, 방건호 교수님께 어떻게 이 미디어 홍수를 우리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될지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레지던트 때 그 제 바로 위에 연차 중에 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챗봇, 뭐 AI 뭐 이런 거죠.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하면서 참 환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고, 뭐 진료하면서도 많이 여쭤봤고, 근데 그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미디어도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미디어하고 다른 거는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답만 딱 얘기하고 진실이 아닌 건 얘기하지 않고. 근데 미디어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있지만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가 과장된 거고 또 과장을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더 증폭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필요한 것만 딱 보면 되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보게 되고, 또 그거 보게 되면 좀 불안하죠. 그런 불안한 것들이 결국은 정신과를 잘 되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ADHD 그런 교육할 때도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는데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미디어 중에 나한테 정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진실된 미디어들이 어떤 건지를 사실 알아내는 게 사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뭐 약간 부연 설명 정도만 더 드린다면은, 미디어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다양해졌죠. 그래서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퀴즈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 주에 미국 가려고 저기 비행기 티켓 끊는데 그 티켓 앞에 계신 분이 김북년이세요? 이러면서 그때 우리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미디어의 영향이 정말 크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디어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단발성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거기서 들은 지식이 자기의 지식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볼 때는 5% 미만입니다.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보면은 그걸 내 거로 만들 가능성이 거의 한 3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책을 봐야 되고요. 대신에 넓게 얇게 퍼뜨리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서 그 넓게 얇게 퍼뜨리는 그 지식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책을 좀 권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고요. 그리고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쓰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보호자분들이나 또는 환자분들한테 직접 읽으시도록 꼭 권하세요. 그분들한테는 유튜브를 한번 보고 나서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스로에게 어떤 고민과 성찰과 나름의 사고를 자극하는 좋은 리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책을 잘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청근환 교수님도 제가 답변을 처음에 부탁드렸었는데 조금 질문을 바꿔도 될까요? 갑자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디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미디어나 뭐 라디오나 이런 매체들에서 전문가들을 섭외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의사들이 우리의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지키면서도 그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공익적인가를 꼭
이제 따져 봅니다. 그래서 예능은 제 원칙으로는 출연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다 2번 거절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익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또 제가 함께 출연하는 패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꼭 보고 또 제작진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고 함께 만나서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읽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취지로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일례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자폐 가족 표류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작년 11월에 찍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매우 취지가 좋아서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됐지만 나름 그래도 열심히 찍었고, 그게 상당히 많은 보호자들에게 조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울림이 있었고, 기존의 어떤 선정적인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다뤘던 것보다는 훨씬 잔잔하게 발달장애 아이와 5가족을 조명하면서 그렇게 다뤘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부모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은 다큐멘터리를 4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그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아도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은근하게 또 이렇게 익스포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같은 질문에 예전에 이제 제가 6, 7년 전부터 이제 저희 학회 홍보위원회로 일하면서 이제 많은 그 방송국 신문 기자분들이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면 저한테 먼저 오면 제가 이제 각각 이렇게 배분도 해드리고, 도저히 선생님들이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제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청문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는 게 좋고, 보통은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대학을 들어간 학생이 있었는데 이거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 라는 말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을 때 그런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어느 선생님이 시간이 되나 했더니 이제 여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 아이를 좀 보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꼭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죠. 이 우리의 말이 아무리 전문이라도 개인의 의견에서 끝나지 않고 재생산될 수 있고 왜곡되게 갈 수도 있겠구나. 아마 많이 선생님들도 받을 텐데 선생님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편집되고 다르게 전파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일부분만 보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진료실에서의 팁과 나만의 노하우, 이런 이제 대가분들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프랙티스를 좀 듣고 싶어서 하는 파트입니다. 네, 아동 청소년들이 진료실에서 치료자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행실장애 청소년들이 굉장히 더 많이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으신지. 많이 보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청소년이 이렇게 들어오면 표정 보면서 스스로 온 건지 아니면은 억지로 끌려왔는지를 꼭 묻습니다. 맨 처음 질문이. 그래서 억지로 왔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클리니컬 질문들은 안 하고요.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끝냅니다. 어차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본인이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뭐 하냐 그러면 학교 다니는 거, 친구, 뭐 SNS, 게임 하는 거, 취미를 얘기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투인데, 말투는 청소년한테도 저는 존댓말을 꼭 씁니다. 이 친구들은 되게 말투에 예민해서요. 내 말투가 혹시 고압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말을 하는 편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환자들도 그렇고 외래에 오는 ADHD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 아이들은 굉장히 주눅 들어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이를 자극하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과거를 자꾸 캐는 그런 질문들을 저도 거의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먼저 꺼내진 않으려고 하고요. 그건 나중에 부모님하고 들으면 충분히 또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대신에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는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을 못 내서 그럴 수도 있고, ADHD라는 병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나라고 스스로를 자학할 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쓰는 비장의 무기는 좋아질 수 있다고 일단 얘기해요. 저는요. 네, 좋아질 수 있어, 치료받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표정이 좀 풀리고 저한테 조금 마음을 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일 잘 먹혔던 거는 어쨌든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간에 왔잖아요. 네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네가 훌륭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애들은 정말 눈 녹듯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저 여자가 날 뭘 한다고 칭찬을 하지? 라는 눈빛과 더불어 그래도 내가 뭔가 온 것 자체를 인정해주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는 뭐 아시다시피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부모랑 한편이라고 느끼고 청소년들은 그거 자체의 그 장벽을 먼저 넘는 것은 네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반 이상은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굉장히 그다음부터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방금은 이렇게 힘든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힘들지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진료를 하셨지만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애가 선생님 면담 한두 번 하면 사서상경을 읽을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졌는데 저를 만나서 면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교도 가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책도 막 읽고 이러기를 이제 아버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고는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써서 병원을 오니까 많은 변화를 또 요청하시는 마음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아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들도 많이 변해야 되고 시간이 빌드업되는 이것이 필요한 거를 사실 이해시키기 힘들 때 가장 좀 힘들다고 느꼈고 저 자신도 어쨌든 이 진료의 어떤 이 효율성 이런 것도 높이면서 그러나 제 마음도 좀 다스리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답정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제 저도 참 초심자 때는 교정하고 싶고 컨플릭트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좋은 거는 좀 그분들의 입장도 좀 너그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훨씬 나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하자는 대로 따라올 컴플라이언트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일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일리가 있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걸 찬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라. 근데 이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위험성을 원인하고 그걸 알리고 고치하고 그 정도로 이제 하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 진료실에서의 팁과 노하우하고는 별개로 5분 모두에게 다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숫자가 현저히 정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미래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 우울증이나 자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치료나 부모교육 같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더 좀 많이 역량 강화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를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천에 있는데 교육청, 학교, 정신보건센터, 아동학대 예방팀, 사회복지팀, 법원, 준법지원센터 뭐 곳곳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거절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지원해 주시고 회의도 좀 참석해 주시고 사회가 굉장히 이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역할과 그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사회가 약간 잘 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출산이고 아이들의 수가 줄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지역사회도 해보고 또 대안학교 교장으로서 잠깐 동안 일했을 때 다양한 영역에서 비워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진료실에서 물론 가운 입고 아이를 볼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또는 넘어서 더 새로운 경험을 하는 또 발달하는 경험을 우리 스스로도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또 역할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줄어들면 진짜 걱정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거기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의 의미와 역할을 확실히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서의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가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진료 현장에서도 어머니의 정신병리 보잖아요. 그럼 도와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치료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치료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개업하고 있거나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타임이 주어진다면 그분들 다 인테이크해서 치료할 것 같아요.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왜냐하면 그 컨텍스트가 정말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전문가로 진짜 나서셔야 돼요, 이제는요.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퀄리티를 어떻게 더 끌어올릴까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학회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사소하게 좀 생각하면 소아정신과 의사들끼리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김웅전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얼만큼 보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생애주기별 검진에서 영유아 검진 하는데 사실은 영유아 검진 처음에 시작할 때 소아정신과 학교에서 굉장히 긴장했죠. 뭐 12개월부터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긴장했지만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라는 게 결국은 발달을 하는 어떤 개체인데 아주 어릴 때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걸 저희가 계속 방치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되돌려 놓기 참 힘들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접근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시대가 이제 가속화될 텐데 이미 우리는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가족 치료할 수 있고 부부 치료할 수 있고 소아정신과 의사 많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약만 처방하거나 짧게 면담하고 어떤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그런 치료들을 지금처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생존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서바이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출산 시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할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할 길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선생님들 와주시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신 저희 패널 5분들께 우렁찬 박수 부탁드립니다.